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비교과 과정 디자인 싱킹 3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립목포대학교 인공지능공학과에 재직 중인 이현우 교수입니다. 저번 1차 시에서는 이 산업혁명, 2차 시에서 디자인 싱킹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혁신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디자인 싱킹의 프로세서에 대해서 한 단계 5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차 시와 4차 시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 프로세서. 앞서서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이디어의 디자인 프로세서가 1단계 발견하기 또는 공감하기, emphasize, 그 다음에 문제를 정의하기, define 또는 해석하기, 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아이디어 내기, 아이디어데이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실험하기,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테스트,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다 같습니다. 같고 뭐 해석하기 나름이고요. 해결할 문제를 찾는 거, 디스커버리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여기서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리터러처 리뷰, 문헌 검색이라든지 스터디, 리서치를 해야 돼서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단계.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니즈를 찾아보고 뭐 이런 거를 내려오다운 시키는 디파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내려가죠. 그래서 이모셔널 매핑 툴이나 공감 지도를 만들거나 해서 이 문제를 다 찾아본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이제 내게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것을 하게 되는지 이때 또다시 펼쳐다지는 단계가 됩니다. 툴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피드백으로 펼쳐드리는 단계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검증하는 단계에서 다시 마지막에 해결하는 단계로 줄어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치 내려오다인 스트레치 내려오다운으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이 항상 해결해야 되는 건데 실패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 키워드는 답은 현장에 있다는 건데요. 실패 사례로 보면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하고 고객 문제, 혁신성, 기술의 자원, 실현 가능성, 경제성, 지속성, 이 3가지가 있어야 혁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펌프, 아이들이 노는 것으로 음원물을 끌어올린다는 좋은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플레이 펌프인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펌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펌프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걸 노동으로 하지 않고 애들이 노는 식으로 하면 이제 조금 더 아프리카의 지하수란을 해결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놀면서 지하수를 탱크에 담을 수가 있고, 이 펌프로 해서 아프리카에 1800여 개 기기를 설치를 했는데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효율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에 어린이가 2리터의 물만 끌어들일 수 있었다는 거고, 사후 관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에만 치중을 했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안 했고, 아이들이 너무 놀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더워서. 이런 사례로 실패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여기서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를 여기서 이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를 유튜브에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워터펌프가 있는 곳에 가서 이 장면을 촬영을 한 거입니다.
She's saying they used to get their water from the river distances. Now that they've got this water, they are very happy. They will take care of the water, and it's their water. They are thankful of it. 네, 뭐 그 장면만 나왔을 뿐이고요. 그 플레이 펌프가 어떻게 생긴지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사례 실패 사례로는 이제 엠브라스의 이노베이션 스탠포드 대학의 소셜 벤처 팀이 했던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혁신이 있는데 보시면 개발도상국에 매년 400만 명의 조수가가 인큐베이터 등의 시설도 한 달을 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어떻게 개발도상국에 공급을 할까라는 해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디자인 싱킹 사고방식은 접근법을 달리해서 조수가에 초점을 두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인큐베이터를 더 공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디자인 싱킹 사고방식은 이 조수가에 대해 채점을 주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원인을 더 분석을 해서 이거를 해결담은 이 담요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통 보면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인큐베이터를 더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렇게 담요를 제공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추는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 TED 토크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는 17분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요 슬라이드는 여기 링크에서 참고한 자료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디자인 싱킹 관점은 중요한 건 시각화다. 시각화를 통한 것은 시각화를 하게 되면 한눈에 뭔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결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음료수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까 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본 겁니다. 시각적인 디자인으로 자, 물, 뭐 주스, 뭐 이게 뭐죠? 불스원 같은 거죠? 불스원인가요? 그게 저기 잠 깨는 약 같은 거. 그다음에 코카콜라 해서 보면 슈가 양이 이렇게 변한다는 걸 한눈에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숫자나 그림으로 표시하게 되면 알 수가 없겠죠.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시각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건 인터넷에도 검색해 보니까 나와 있던데 달력에 붙은 약입니다. 약 먹는 달력에서 언제 무슨 약을 먹었는지를 표시할 수가 있고 이 약을 먹게끔 약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약을 아침, 저녁, 뭐 월화수목 이렇게 표시해 주면 훨씬 더 시각화되고 빨리 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 싱킹의 관점입니다. 맨 처음에 디자인 싱킹 관점의 첫 번째 공감하기를 보겠습니다. 앰펄스인데요. 앰플스 공감입니다. 이거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관점이죠. 생각의 차이. 관점에 의거하여 사고하기보다는 편견을 배제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그 상대방을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엠퍼스티에 영어로 보면 같이 안으로 공감한다. 그래서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타인의 감정 속에 들어가는 거, 감정 이입을 하는 거. 다시 말해 고객, 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 대상에 대한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 됩니다. 개발자의 생각이 아니라 사용자의 생각을 들어간다는 거죠. 접근 방법은 immerse, observe, 그 다음에 engage 한다는 겁니다. 고객이 어떠한 경험이 있는지 체험을 해요. 그 다음에 관찰도 하고 행동 패턴을 관찰합니다. 그 다음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공감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 지도라는 걸 만들어 봅니다. 공감 지도. 대상을 우리가 누구를 대상을 할 건지 타겟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공감 지도를 만듭니다. 사용자에 대해서 느끼는 거죠. 어떤 것이 불편을 하고 있는지 공감을 느끼고 시장, 사용자, 기술 문제에 얽힌 제약에 대해서도 이해를 합니다. 어떤 시장에서 문제가 있는지 사용자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는지 뭐 대상이 다를 수 있죠. 어린이가 될 수 있고 어린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관련된 난관을 만났을 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공감지도라는 걸 하는데 말, think, 사고, 생각,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 어떠한 감정인지를 여기다 이 사람의 대상으로 해서 적게 됩니다. 말은 사용자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를 키워드 중심으로 적고 생각은 사용자가 경험을 하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요거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동기, 목적, 요구사항 등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들을 주게 여기 적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를 여기다 좀 써서 적어 본다는 거고요. 행동 또 말로 하진 않지만 보여주는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도 적어 보고요. 또한 바디랭귀지, 단어 선택, 목소리 톤에 대한 숨어있는 감정까지를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대상 파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공감지도 만드는데 TV를 사야 된다. 나는 그런 관점에서 공감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출처는 여기 N 그룹에 들어가 있는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제이미가 생각하고 있는 말하는 것들이 뭐냐? TV를 사야 되는데 나는 좀 다른 거를 원합니다. 내가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디서 시작을 할까? 어떤 브랜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이즈? 크기? 어떻게 될까? 어떤 것은 믿을 만한 것인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생각은 왜 이렇게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지? 내가 뭘 놓쳤는지 뭐가 가장 나한테 좋은 거지? 또 너무 많은 유사어들이 많다든지 난 조금 awesome, 좀 특이하고 좋은 걸 원한다는 건지 그 다음에 feel은 어떠한 공포감이라든지 흥분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믿음직이 있는 건지 어디 이런 감정들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는 내가 장점과 단점을 리스트업 하는 거 여러 제품을 비교하는 거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이미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고 말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TV에 관해서 TV를 살 때 어떠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한 장에 표시를 해서 제이미가 가지고 있는 TV를 살 때의 공감 지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한 모든 걸 적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듯이 뭐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대상에 따른 뭔가를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공감학입니다. 이건 또 이제 보통 많이 나와 있는 템플릿입니다. 슬라이드 쇼도 나왔는데 이게 많이 이 인터넷에 공유가 되어 있어요. 하나의 사람이 말하는 거, 경험하는 거, 생각, 필하는 거, 그 다음에 영향력. 환경이 고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봐라. 우리가 또 설명해 보고요. 고객이 처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뭘 말했는지. 그래서 고충이 무엇인지, 불만과 두려움.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이 진정을 원하는 건지 이렇게 좀 분류하고 이렇게 만드는 그 포맷도 있습니다. 자, 이 포맷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이 같이 또 문제를 시작할 때 공감지도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공감지도 만들기는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느낌, 말하다 해서 누구 중심으로 만드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TV 구매 경험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사이트에 올라가면 이 엠퍼시 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직접 인터넷에서 만들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발견하기 단계입니다. 이제 문제를 발견해야죠. 해결할 문제. 아동병원이 아동 각종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고가 MRI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장비는 리스로 구매해서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아동들이 촬영 중에 움직이거나 촬영을 거부해서 촬영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앞에서 나왔던 지휘의 문제죠. 이러한 문제를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 포맷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포맷을 보면 여러분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파트너의 선물 주는 경험을 새롭게 디자인한다. 공감을 시작한다. 인터뷰할 내용들을 적습니다. 아까처럼 그 공감 지도를 여기다 그려도 되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핵심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까처럼 공감 지도를 여기다 써서 네 가지를 적어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깊게 들어가기, 특이한 사랑, 새롭게 알게 된 점, 예상치 못한 점을 또 같이 적어보는 단계입니다. MRI 장비 활용 문제에서 공감하기 문제로 다시 보면 아동기 시절의 그 인식과 감정들을 경험담을 서로 같이 공유를 해보고요. 병원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공포심이 없다면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인터뷰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되냐? 아동들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아동기 시절에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한 감정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찰을 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공감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는지, 왜 MRI를 찍지 않는 건지, 사실은 이 기계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거, 혼자 있다는 거, 이런 감정이죠. 이런 문제점 가지고 문제를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런 포맷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다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기까지. 그래서 해결한 문제로 뭐가 나왔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인터뷰를 해보니 아동병원에서 진단하기 위한 MRI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이 문제가 해결할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죠. 인터뷰를 아동들을 해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그래서 MR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해보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죠. 방금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정의를 해보면 문제 정의를 해보면 공감하기 단계에서 이제 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통합을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문제점이 뭔지를 발견해보고 자 보이지 않는 그 안의 것들을 좀 발견해 봐야 됩니다. 핵심 이슈를 집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대안을 발굴해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패턴, 인사이트, POV가 있습니다. 공감하기 단계를 듣고 패턴을 따라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포인트에서 보자.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질문하는 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채워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정의는 어떻게 하면 여행짐을 최소화하는 가방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리한 일체형 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효과적인 협업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문제 정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아동들이 MRI 장비에 무섭지 않게 들어가게 될까? 뭐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진짜 문제 정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뭔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숨어있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인사이트 솔루션을 찾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적어보고 나서 그 중에 정리를 하고 나서 뭔가를 찾아내는 단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 방법에는 공감하기에서 수집된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한 문제에도 어떤 맥락의 문제를 정의하냐에 따라서 솔루션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문제 정의에 따라서 솔루션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MRI 기기 같은 경우
장비가 사람들이 잘 쓰이게 하고 싶다. 자, 기능을 강화시킨 좋은 장비를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기능을 강화시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어떻게 하면 검사를 즐겁게 스트레스 받지 않느냐 하고, 굉장히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정의하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진 거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 관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만, 기능을 강화시킨 좋은 장비는 아동이 아니라 그 성능, 효율 자체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접근 방식과 문제의 정의에 따라서 해결 솔루션이 달라진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산이 엉뚱한 방향으로 해결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하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MRI 촬영을 두려워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을 차지한다는 거죠. 일단 병원이라는 거, 답답하다는 거, 홀로 남겨진다는 거, 소리가 난다는 거, 이런 걸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향은 병원이라는 인식을 없애야 되는 거고, 혼자라는 걸 없애야 되고, 소리가 나는 환경도 개선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문제를 정의를 했죠. 해결하는 방향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정의를 했습니다. 문제를 확실히 정의를 한 거죠. 이 정의하기 워커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제를 재구성합니다. 욕구, 발견한 거. 파트너가 해결하려고 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걸 해결해야 될 것이냐, 교훈. 파트너 느낌에 새로 배운 거, 인터뷰 등에서 새롭게 추로한 내용,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정의했느냐. 그래서 문제 정의를 정확하게 합니다. 누구는, 이거는 서로 이제 파트너끼리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 워크시트입니다. 좀 있으면 그 링크에서 보면 이걸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뭐뭐서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런 워크시트에 작성을 하면 문제를 정의하는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문제 정의하기 방법론에서는 HMW라는 질문 방식이 있습니다. How might we인데요. 뭐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도 뒤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 더 쉽습니다. 1970년대 초반 민바이 바사드라는 PNG에서 활용하기 시작했던 창의적인 질문 방법입니다. 바사더의 종류인데, 어떻게 하면 how 더 나은 초록색 스프라이트 비누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might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초록색 스프라이트 비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를 했더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비누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바사더는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좀 더 상쾌한 느낌의 비누를 만들 수 있을까? 똑같은 질문 같지만 서로 다른 겁니다.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확장이고 긍정적인 질문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상쾌한 느낌을 주는 비누를 만들까? 여기는 초록색 스프라이트 비누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괴착이 빠져 있고, 여기에서는 상쾌함을 느낌을 주는 쪽으로 생각을 확장시킨 거죠. 이런 경우는 수백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성공적인 제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경쟁자의 제품만을 생각하는 생각이고, 이렇게 생각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확장으로 바뀐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How might we 기법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가능성을 열어주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질문법이라고 해요. 캔슈드 상에서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즉 가능성 제한은 생각이 드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might 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자유스럽게 가능한 옵션을 씁니다. 위라는 말도 쓰고요. 혼자가 아니고 참여자를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자극을 주는 겁니다. 문장 만들기를 한번 해보면, 문제 정의하기 방법론으로 HMW, How might we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뭐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might we,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전달받은 공장 신입사원이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만 바로 찾아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겁나 길긴 하지만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아보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How might we?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보자라는 겁니다. 예시가 이렇습니다. 어떤 needs,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사형을 이용해 질문해 보면 10대 청소년들은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식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10대 필요자가 누가 사용자고 성장기에 필요한 이게 바로 요구 조건이고 영양식 이게 인사이트가 되는데 그러면 이걸 문제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하면 영양식을 청소년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건강한 식단에 영감을 풀어낼 수 있을까? 영양식에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영양식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자, 이런 식의 접근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영양식, 성장기에 필요한 요 세 가지 사항을 대서 접근 방식을 다 다르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접근 방식이고 다른 해결책이 나오죠. 영양식을 어필하는 방법, 식단에 영감을 넣는 방법, 영양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이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문제 정의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아이디어 내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발상인데요. 아이디어 도출 단계고 여기서는 아이디어 내는 데를 집중하고 사용자에게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1단계 엠퍼사이즈를 했고 문제 정의를 했으면 이게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내기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온 문제 해결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요. 컨셉이나 결과물보다는 넓게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탐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나와야 되고요. 다양하게 나와야 되고 누가 이야기든지 간에 비판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법이 브레인스토밍 방법이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브레인을 폭풍에 일으키는 것처럼 브레인의 머리를 폭풍에 이르는 것처럼 자유롭게 막 생각하는 겁니다. 스토리보드를 써서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내는 거고요. 여기서 인간 중심 디자인을 키워드하는 디자인이고요. 새로운 접근을 시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이제 브레인스톰 방식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방식을 써서 아이디어를 내는 중요한 단계고요. 사실은 여기 단계까지는 많이들 다가오는데 아이디어 단계에 많은 부분들이 할당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브레인스토밍 원칙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아이디어의 브레인스토밍 원칙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 아이디어를 막 냈는데요. 일단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잠시 미뤄두고 여러 가지를 아이디어를 일단 많이 쌓아둡니다. 그 다음에 엉뚱한 아이디어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아이디어 속에 숨어있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로의 팀원의 아이디어, 남들의 아이디어까지 서로 같이 공유를 합니다. 힌트를 얻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주제에 초점은 맞춰야 됩니다. 논의에 벗어나지 않고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한 번에 한 사람만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해 없고 서로 뭐 묵살하지 말고 경멸하지 말고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 사람이 한 번씩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스트잇이나 마커로 가지고 아이디어를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계속 붙여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나가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 신속한 것보다 기발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쭈르르륵 해서 붙여나가는 게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입니다. 자, 아이디어 내기가 5개 단계고요. 아이디에이션의 5단계는 또 문제를 정의하고 상상력 자근을 질문하고
떠오른 생각을 기록하고 아이디어 정리하고 탁월한 아이디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방식이 이제 아이디어 안에서도 이런 방식을 씁니다. 맨 처음에 포인트 오브 뷰,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요. 질문을 합니다. HMW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이제 떠오른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할지, 브레인 라이팅을 할지, 그림을 그릴지, 몸으로 표시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기서 확산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사 아이디어끼리 그룹핑을 시켜서 뭔가 이제 정리를 시작하는 거죠.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어느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수렴을 하고 모아가는 단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이거는 삼성 SDS에 있는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아까 아이디어 확산 방법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브레인 드로잉, 브레인 바디 브레인스토밍이 있는데요. 브레인스토밍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린 것 같이 아이디어를 참가자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주제에 가서 여러 참가자들이 서로 다른 전문 지식을 갖춘 상태라면 더 좋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브레인 라이팅은 이제 직접 씁니다. 써보면서 글을 적으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는 거고요. 브레인 드로잉은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단계고요. 보디 브레인스토밍 몸으로 연기하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상황이 그렇다 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4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대표적인 방식이고요. 주제에 집중하다, 판단을 늦춰라.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남이 내는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남의 아이디어를 또 발전시키기도 하고 거친 아이디어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상한 아이디어도 격려를 하고 붙여놓고 하게 됩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이디어 진행자가 있으면 좋고요. 진행자는 아이디어를 내지 말고 참여자들끼리 한 10분이나 15분 시작을 하고 한번 시작할 때 계속 이야기를 같이 포스트에 붙여갑니다. 터무니없는 아이디어 다 적도록 하고 붙여가고요. 이거를 3번씩 반복하고 그래서 많이 적는 과정을 갖습니다. 규칙은 아까 나온 대로 주제에 집중하라, 판단을 늦춰라,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라, 거친 아이디어를 격려해라, 시각화해라. 한 번에 한 번씩. 질보단 양이 더 중요합니다. 양이 더 중요합니다. 이때는 확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절차를 보면 진행자를 한번 놔두고요. 기록자도 있으면 좋습니다. 구성원을 뽑고요. 그 다음에 뭐 화이트보드나 펜, 빔 프로젝트 같은 거 해도 좋고요. 화이트보드에 적어도 좋고 포스트잇 해도 좋습니다. 문제를 설명합니다. 토론의 주제를 놔두고 규칙을 아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날짜, 진행자, 해결할 문제, 아이디어를 주르륵 적어가거나 포스트잇에 붙여가고 나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워크북인데요. 뭐 본인이 적어도 5가지 방안을 그냥 문제에 대해서 적어가보고 해결 방안 의견 수집하고 요거를 한 사람당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서로 막 공유해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에 붙여가면서 공유해도 됩니다. 사람들 자기 생각에 따라 색깔을 사람들에 따라서 색깔을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역발상, 발상을 바꿔본다든지 강제로 결합시킨다든지 엽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하면서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해내는 겁니다. 브레인스토밍 워크북 템플릿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템플릿도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 그리고 이거에 반대되는 아이디어를 막 적습니다. 이 아이디어 하면 이거에 반대되는 아이디어는 이렇게 하면 또 어떨까. 그러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아이디어 내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까 그 워크시트인데요. 이 워크시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5가지를 적고 또는 이거에 반대되는 생각을 적어도 되고요. 상대방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또 적어도 되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적고 서로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차 시 디자인 프로세서 공감하기 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디파인과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는 브레인스톰까지를 살펴봤습니다.